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 비타민 및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비타민 C 정도만 생각하는데 비타민의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네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나 효과까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적으나 대사 조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유기물로서 거의 대부분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며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자, 비타민은 조효소의 구성성분, 기능물질의 구성성분, 반응 촉진 등을 담당함으로써 체내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비타민은 용해성에 따라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문맥을 통해 흡수되고 남은 것은 소변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체내에 저장되지 않으며 매일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보통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 당질, 지질,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보조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신진 대사를 조절합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 중에 첫 번째 티아민. 티아민은 비타민 B와는 당질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하며 당질의 과잉 섭취,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 요구량이 증가하여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와는 주로 곡류, 배와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2번은 리보플라빈입니다. 비타민 B2는 체내의 산화 환원 작용에 중점적으로 작용하며 성장과 발육에도 관여를 합니다. 만일 비타민 B2가 부족할 경우 구순 구가염, 설염, 입병이죠.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나 고기류, 녹색 채소, 달걀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니아신입니다. 니아신 역시 세포 내 산화 환원 반응에 작용하며 부족 시 필레그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나 곡류를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펠레그라란 니아신 부족 시 발생하는 병으로 피부, 소화기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피부염, 설사, 불면증, 정신착란,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피리독신입니다. 자, 피리독신은 비타민 B6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는 조효소로 간, 육류, 가금류, 콩류, 어류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부족 시에 말초신경장애, 피부염, 구각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녹색 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척추 동물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번식하고 혈구의 생성과 세포 대사의 정상적인 대사를 위하여 식사를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으로 RNA와 DNA 및 단일 탄소기 전달의 보조 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엽살은 또 간, 녹색 채소, 오렌지 주스, 콩류, 미르 배아, 견과류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족 시 거대 적혈국성 빈혈, 장 점막 세포의 기능 저하에 따른 흡수 불량증, 소화기 장애, 성장 부진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판토텐산입니다. 자연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식이를 할 경우 부족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만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 B12입니다. 코발트 이온을 함유하고 있으며
결핍 시 악성 빈혈, 신경장애, 부정맥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지요. 자,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에 필요한 콜라겐 합성,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며 일부 아미노산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결핍 시 괴혈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처 치유 및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감소와 같은 면역력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면역계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 G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촉진합니다. 이외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예방, 결막염, 급성 중이염, 치아, 잇몸, 구강 내 점막의 염증을 치료하거나 노화에 의한 검버섯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의 대사 및 흡수 작용을 보면 티로신의 대사와 카테코라민의 생합성, 철의 흡수, 구류의 대사, 면역 기능, 상처 회복과 엽산, 아미노산, 뉴클레오티드, 콜레스테롤, 포도당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이와 같이 비타민 C는 수소 또는 전자 운반체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 과정에서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세포 내의 중요한 수용성 항산화제로 작용하며 비타민 E와 함께 세포 대사 시에 생성되는 산소 자유기를 제거하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C가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계열병이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결합 조직이 부실해져 치아와 잇몸의 변형이 오는데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심한 경우에는 이가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처난 부분의 치유가 늦어지고 관절의 통증이 수반되며 뼈의 통증과 골절, 설사 증세를 동반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콜라겐 합성이 방해되므로 결합 조직에 변화를 주어 연골과 근육 조직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쉽게 멍이 들고 골격 형성이 방해되어 성장 지연 현상을 나타냅니다. 급원식품은 신선한 과일, 귤이나 레몬, 자두 등이고 야채는 토마토, 양배추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또 녹차에도 풍부하게 존재하고 동물 체내에서는 부신에 특히 많고 간, 뇌하수체, 황체, 흉선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한 장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기능 및 결핍증에서 체내 주요 기능과 결핍증 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얘는 과제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 주로 있으며 장에서 지방과 함께 흡수됩니다. 주로 지방 조직에 저장되고 대체로 조직에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고 부족 시 결핍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방 제한식이나 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번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으며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됩니다.
또 자외선에 의해 분리되며 열에 의해서도 산화되지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120도 정도까지 가열해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자, 비타민 A의 생리적 기능을 보면 비타민 A는 연골, 골격, 상피, 세포 등의 조직 세포의 대사에 관여하며 생화학적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타민 A가 야간 시에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게 하는 기전에 관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성장은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성장에 관여하므로 만약 결핍되면 다른 어떤 증상이 발생되기에 앞서 성장이 부진하게 나타납니다. 자, 생식기능입니다. 비타민 A는 동물의 생식기능에 관여하며 레티놀과 레티날은 쥐의 정상적인 생식기능 조절을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비타민 A가 결핍 시 수쥐의 경우 정충의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임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흡수 및 대사는 비타민 A 및 프로비타민 A는 장에서 흡수된 후 장관을 통하여 순환계에 들어가 간장에 저장되며 이때 카로틴은 지방과 담즙산의 존재하에 흡수가 촉진됩니다. 자, 결핍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증세가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맹증, 그리고 두 번째는 안질의 변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에 있는 망막의 변화가 초기 일어납니다. 망막 조직의 각질화와 더불어 안질의 증세가 악화되며 망막 파열 현상을 일으킵니다. 증세가 더 진행되면 결막염의 현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피부의 변화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는 것은 비타민 A의 결핍의 초기 증상입니다. 이는 피부의 각질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비타민 A 영양 상태를 판정할 때 흔히 관찰되는 부분입니다. 급원 식품은 비타민 A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고 특히 버터, 간류, 장어, 난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로틴은 식물성 식품의 유색부에 많이 있으며 엽록소와 함량과 비례하여 존재하며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 감, 귤, 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의 생리적 기능은 비타민 D는 칼슘의 장내 흡수를 증진시키고 또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칼슘 결합 단백질의 합성 또는 칼슘 결합 단백질의 전구 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혈청 칼슘의 양을 상승시키기 위해 골격의 분해를 증진시킵니다. 비타민 D와 인의 관계는 골격의 칼슘 침착이 불량한 것은 칼슘보다는 인이 부족에 기인한다. 고라라는 말은 골격, 세포 간지질에 인산 칼슘이 침착됨을 의미합니다. 식사 내에 비타민 D가 첨가되면 인삼염의 흡수율을 증진시키며 이는 위장세관으로부터 인의 재흡수를 높이게 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성장을 통해 다량의 인이 소변으로 배설되며 따라서 혈청의 인의 양이 저하되게 됩니다. 흡수 및 대사는 비타민 D는 장에서 흡수되지만 분비가 장애를 받으면 비타민 A와 같이 비타민 D 흡수도 나빠집니다. 흡수된 비타민 D는 비타민 A와 같이 주로 간장에 저장되며 일부는 피부, 뇌, 비장 혹은 뼈 속에 분포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흡수는 일부가
피부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비타민 D는 칼슘 및 인의 대사에 관계합니다. 자, 비타민 D의 결핍증은 골질, 무기 성분이 대사가 부진해서 구루병에 걸립니다. 사람에 있어서 구루병은 영어나 소아에게 발생되며 증세는 뼈가 물러져서 약해지거나 근육의 발달이 계속되므로 체중을 견디지 못하여 구부러지는 것으로 앞 가슴이 튀어나오고 두개골이 변형되는 등 여러가지 만곡을 일으킵니다. 비타민 D의 부족은 역시 골격과 치아의 발육을 저해합니다. 자, 이제 비타민 D의 과잉증입니다. 비타민 D를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는 과잉증을 일으키며 그 증상으로 탈모, 체중 저하, 설사, 경련 등을 일으키고 각종 기관이 위축되며 골격 중의 칼슘과 인이 이동하여 대동맥, 심장, 비장, 신장 등의 석회 침착물을 일으켜서 결석, 혈관, 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급원식품입니다. 주로 대구 간류, 계란, 생선기름, 강화우유, 버터, 연어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최근 식품 중에 비타민 D 첨가가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우유가 그 한 예로서 우유를 자외선에 조사시켜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비타민 D를 비타민 D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사 우유는 이러한 방법으로 D의 효력을 20에서 25배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잘못하면 냄새가 나고 후유증인 비타민 B2나 C를 파괴될 수 있으므로 비타민 D2, D3를 혼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 E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8종류가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생식에 관여하며 정상적인 수태와 태아의 정상 발육 및 출산 등에 필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물에 용해되지 않으며 열에는 비교적 안정된 성질을 지니고 있으나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서서히 파괴됩니다. 또한 자외선에서도 대단히 예민하게 파괴됩니다. 비타민 E의 생리적 기능을 보면 항산화 작용입니다. 비타민 E는 자연 유지의 주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가 자연 식품 내에 존재하므로 비타민 A, 카로틴류,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C 등을 산화 파괴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합니다. 자, 세포의 작용입니다. 세포의 작용은 포도당과 지방산의 최종 산화 과정에 비타민 E가 필수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비타민 C를 합성할 능력이 있는 동물이 비타민 C를 체내에서 합성할 때 비타민 E는 필수 보조 요소로 관여를 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당질, 지방, 단백질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일련의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요소인 코엔자임 Q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햄의 합성,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햄의 합성은 비타민 E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두 효소의 존재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E는 햄 합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포막 대사,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적혈구의 막이 약화되어 쉽게 파괴되는데 이런 현상을 용혈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의 구성성분인 지방산의 파괴를 방지하거나 또는 세포막의 안전성과 강직성에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결핍증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비타민 E 결핍은 미수가에게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수가에게 발견되는 용혈성 빈혈의 경우 비타민 E를 공급함으로써 치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원식품은 주로 곡류의 메가에 많이 존재하며 씨앗, 녹황색 채소, 마가린, 식물성 기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달걀, 버터에는 소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 네 번째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으로서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습니다. 장내 세균에 의해 합성되므로 결핍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항생물질 장기 투여 시 장내 세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액 응고작용 저하, 신생아 출혈 등의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 곡류, 과일, 돼지, 간 등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용성 비타민은 주로 비타민 E, 비타민 K,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A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미네랄입니다. 우리 신체의 미네랄은 전체 비율의 0.04%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미네랄은 뼈, 혈액, 치아, 손톱, 모발과 같은 신체 부위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신체의 골격을 형성하는 뼈의 경우는 칼슘과 인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연조직에는 인이나 유황, 헤모글로빈에는 철분, 갑상선, 호르몬에는 요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네랄은 신체 구성뿐만 아니라 체액의 산과 알칼리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 우리 신체의 체액 및 혈액은 약알칼리성인데 이때 관여하는 미네랄에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고 산성화에 관여하는 미네랄에는 염소, 인, 황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여 효소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호르몬의 형성 및 작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극소량이지만 근육 조직과 혈액에서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음식을 통해 섭취하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체내의 분포를 보면 성인의 경우 체중의 1.5에서 2%가 칼슘으로 무기질 중 가장 많은 양을 가지며 그중 99%는 경조직, 즉 골격과 치아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0g 정도의 칼슘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체액, 즉 세포 내의 연조직 내에 존재하여 세포의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자, 기능입니다. 칼슘은 체내에서 골격과 치아 조직의 형성 및 신체의 생리 기능 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 응고,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작용의 조절에 관여하며 특히 심장 근육의 수축에도 작용합니다. 신경계에서는 자극 전달에 관여하며 세포막의 투과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흡수 및 대사입니다. 일단 칼슘이 소장벽을 통하여 흡수되면 혈액으로 공급되며 체액에 운반됩니다. 흡수된 칼슘은 골격 조직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며 칼슘의 흡수 및 배출을 통해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데는 비타민 D, 부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이 관여를 합니다. 자, 칼슘의 결핍증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에 있어서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면 골격과 치아의 석회질화가 완전하지 못하므로 골격, 치아 조직의 구성 및 성장이 위축되거나 기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부인이 칼슘이 부족한 식사를 오래 지속하게 되면 골격 조직에서 칼슘 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나 골격의 견고성이 악화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자, 급원 식품은 마른 멸치, 우유, 두부, 미역, 고등어, 통조림 등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입니다. 인은 체내 분포는 칼슘 다음으로 풍부한 무기질로 체내에 함유되어 있는 인의 양은 체중의 1%에 해당합니다. 이 중 85%는 칼슘과 결합하여 골격과 치아 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골격 조직 내의 칼슘과 인의 비는 2대 1입니다. 나머지는 연조직과 액체 내에 존재하며 유기물질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입니다. 이는 85%가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고 혈액과 세포 내에서 인산의 형태로 산과 염기의 평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완충 작용을 합니다. 이는 또 DNA, RNA 등 핵산의 구성 성분이며 세포막과 지질, 단백질이 형성해 중요한 인지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니아신, 티아민, 비타민 B6 등 여러 비타민의 활성화에 필요합니다. 또 에너지 대사에 반응해서 중요한 인산화 과정 및 ATP 형성, 크레아틴 인상 등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하여 에너지 저장 및 이용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인의 흡수와 대사는 이는 장을 통해 흡수되려면 우선 식품 내에서 에스테르의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 가수분해되어 유리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식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인의 70%가 흡수되는데 체내 인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흡수율에 의한 것보다 신장을 통해 조절됩니다. 인산의 형태로 혈청 내에 흡수되어 있던 인은 신장의 순뇨관을 통과하면서 정상 혈장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만 재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합니다. 자, 인의 결핍은 거의 모든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 사람에게서는 결핍증이 발생하는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인이 결핍되면 식욕부진, 근육 약화, 뼈의 약화 및 통증 등이 초래됩니다. 자, 인의 급원 식품은 검정콩, 대두, 녹두, 땅콩,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간, 현미, 달걀, 우유 등이 있습니다. 자, 가로 3번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분포는 체내에 존재하는 마그네슘의 양은 칼슘이나 인의 양에 비하면 극히 적습니다. 성인의 체내에는 20에서 35g 정도 존재하며 이 중 60%가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 칼슘이나 인과 함께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그네슘은 이온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마그네슘의 기능은 마그네슘은 전 세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세포 내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주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서 ADP가 ATP로 또 ATP에서 ADP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효소의 촉매제로 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또 신경의 자극 전달과 근육의 긴장 및 이완 작용을 조절하는 칼슘, 나트륨, 칼륨 등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칼슘이 근육을 긴장하게 하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3번 필요량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들은 마그네슘의 결핍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200에서 300mg 정도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섭취하므로 마그네슘 결핍이 우려는 없습니다.
자, 결핍증은 마그네슘은 골격에서 서서히 대사되므로 마그네슘이 공급이 부족하거나 다량이 체외로 방출되면 혈청 마그네슘의 양은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이때 세포 외액에 존재하는 무기질의 불균형 형상이 일어나 신경 자극 전달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하게 되어 근육이나 신경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증세를 떨림이라고 합니다. 급원식품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급원식품은 코코아, 견과류, 대두 등에 있는데 대두 및 그 제품을 많이 섭취하면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자, 4번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식염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습니다. 한때는 식염이 화폐의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인류 생활의 필수 불가별한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 체내 분포입니다. 체내의 나트륨은 약 50%는 세포 외핵에 존재하며 40%는 고형물질로서 골격 또는 치아 속에 있으며 10%는 세포 내액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골격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트륨은 세포 외핵의 나트륨과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의 일부가 골격 조직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능입니다. 기능은 세포 외액 중 대표적인 양이온 물질이며 삼투압과 수분 평형 조절을 하는 주요 전해질이고 산과 염기의 평형 유지에 관여하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흡수 시 소장 점막 세포를 통과하기 위하여 나트륨과 음이온 K 펌프를 이용합니다. 또한 신경과 근육의 자극 전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염소는 나트륨과 결합하여 염화나트륨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생체 내에서는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염소 역시 세포 외핵 중 대표적인 음이온 물질이며 수소와 결합하여 염산을 형성하며 위액의 주요 성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흡수와 대사입니다. 섭취한 95%의 나트륨은 염소와 같이 흡수되며 배설은 주로 신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나 기온이 높아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동시에 체내 나트륨이 손실됩니다. 자, 다음은 필요량 및 급원 식품은 보편적으로는 소금의 섭취는 수분 섭취와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1리터의 물을 섭취하는데 1g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성인은 하루에 열량 1칼로리당 약 1ml의 수분이 최소한 필요하므로 만약 하루에 2000칼로리가 요구되는 체중 52kg의 여자는 약 2g의 소금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필요한 소금의 양에 비해 훨씬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과 염소의 주된 공급원은 소금과 소금을 넣은 가공식품원입니다. 자, 다섯 번째 결핍증입니다. 자,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대부분의 식품에 약간씩 함유되어 있으므로 보통 건강한 사람일 경우는 나트륨의 결핍 현상이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금을 첨가하지 않고 채소를 먹는 채식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심한 설사, 구토, 땀, 부신피질의 기능 부전 등에 의해 체내 나트륨 함량이 일단 심각하게 낮아지면 세포 외핵의 나트륨량이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이 같은 현상은 세포 외핵의 삼투압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삼투압이 낮아지면 물은 세포 외핵층에서 세포 내로 이동되며 따라서 세포
세포 외액의 삼투압을 높이게 됩니다. 수분의 이동으로 인하여 세포 외층과 혈액 내의 수분의 양이 감소되므로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나트륨 결핍증은 성장 감소, 식욕 부진, 모유 분비의 감소, 근육 경련, 메스꺼움, 설사,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 나트륨의 염소의 과잉증은 오랫동안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고혈압이 나타나며 심장 또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나트륨의 배설량이 감퇴되고 그 결과 나트륨과 수분이 조직 안에 축적되면 부종의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칼륨입니다. 칼륨의 체내 분포는 칼륨은 칼슘인 다음으로 체내에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로 성인의 경우 약 250g 정도 함유하며 이 중 95%가 세포 내에 양이온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세포 내의 나트륨과 칼슘의 비율은 1대 10이며 세포 외액에는 28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칼륨은 세포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혈청 내의 칼륨량은 칼륨의 섭취 상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보유량보다는 세포층의 대사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즉, 체 조직의 파괴가 있을 때는 혈청 칼륨량이 상승하고 또한 신체 내의 칼륨량은 각기 일정하기 때문에 신체 내 칼륨량을 측정함으로써 근육 조직 상태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이나 염소와 같은 기능으로 삼투압의 조절, 산, 염기의 평형 유지, 그리고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작용에 관여합니다. 또한 신경 근육의 흥분과 자극 전달, 췌장에서 인슐린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의 칼륨은 여러 가지 생리작용에 관여하는데 특히 열량의 방출, 혈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환될 때와 단백질의 협성에 촉매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흡수와 대사작용입니다. 칼륨은 소장병을 통하여 쉽게 체내에 흡수되는데 단백질 합성, 글루코겐 합성, 그리고 세포에 수화작용이 있을 때는 혈류에서 세포로 급속히 이동하며 단백질의 이화작용과 세포 내의 탈수작용, 그리고 글리코겐 분해 과정에 있어서 칼슘은 반대로 세포로 이동됩니다. 나트륨과 음이온 K 펌프에 의하여 세포 내에서 세포 내액 간의 양이온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체내의 칼슘량이 상승하며 신장을 통하여 체외로 방출되는데 이때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면 칼슘의 방출이 더욱 증가합니다. 자, 필요량은 칼슘의 정확한 필요량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으나 하루에 손실되는 양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일 체중 1kg당 1에서 3 mEq 양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원식품은 칼슘은 모든 동식물성 식품 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식사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섭취되고 따라서 열량의 섭취가 증가되면 칼륨의 섭취도 증가됩니다. 식품 100g당 1g 이상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은 효모, 코코아, 커피, 말린 콩, 감자, 홍차 등이 있습니다. 자, 칼륨의 결핍증은 식사 내의 칼륨 부족에 의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혈청 칼슘의 저하로 초래되는 칼슘의 결핍 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음식의 섭취에 지장이 있는 경우, 즉 기아 생태로 인한 영양불량, 만성 알코올 중독, 신경성 식욕감퇴, 영양소 흡수에 지장이 있는 질환의 경우, 즉 심한 구토증 및 설사, 원기 부족 등으로 나타나며 또 칼륨의 결핍으로 불안, 저혈압종, 그리고 심할 때는 심장 근육의 이완 시에 심장이 박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칼륨의 과잉증은 흔히 신장 기능의 저하, 심한 탈수 현상, 그리고 불충분한 부신 호르몬의 분비 등에 의해 나타납니다. 칼슘의 과잉 증세는 두피, 안면, 혀, 수족 끝의 마비, 근육의 약화, 호흡불량, 그리고 심장 수축 시에 심장의 기능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자, 6번째 황입니다. 황은 체내 분포는 황은 신체의 모든 세포 내에서 발견되며 체중의 약 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은 주로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존재하므로 피부, 손톱, 모발 등에서 황이 풍부히 존재합니다. 자, 기능은 황은 메티오닌, 시스테인의 구성 요소로 결합 조직, 피부, 모발, 손톱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황은 소장벽을 통하여 전적으로 유기물의 상태로 흡수 이용되며 식품 중에 소량이 무기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는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황은 연골, 건, 골격, 피부, 대동맥, 그리고 심장에서 발견되는 콘트로이친 설페이트와 같은 점성 다당류의 구성 요소입니다. 체내의 중요한 함학 물질은 인슐린, 헤파린 등이 있습니다. 또 황은 보조 효소로서 역할하는 티아민, 비오틴, 리오산, 조효소 A의 구성 요소로서 작용하고, 이들 조효소는 함황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을 함유하고 있는 글루타치온과 함께 체내에 있어서 산화 환원 작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포 내에서 함황 아미노산은 황산염을 생산하며 활성형의 황산염은 페놀류와 크레졸류 등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과 결합하여 무독성 물질로 전환시킨 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자, 필요량과 급원식품은 황의 필요량에 대해서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풍부한 식사를 한다면 신체가 필요로 하는 황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황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육류, 우유, 달걀, 두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자, 7번은 철분입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물질로 산소 이동에 관여를 합니다. 체내 철분의 양은 3에서 5g 정도로 이 중에서 신진대사에 활동하는 활성형은 70에서 80% 정도, 저장형 철분은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함량이 낮아져 빈혈이 생기며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의 수행 능력이 감소됩니다. 또한 수족냉증 및 불면증, 어깨결림, 피로감 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적절히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영양제를 통한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철분은 과다 공급 시에는 칼슘의 흡수에 방해하게 되므로 골다공증이 올 수 있으며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은 주로 김, 동물의 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는 구리입니다. 구리는 체내 철분 대사에 관여하며 체내 철분 이용률을 높여 조혈 작용을 돕습니다. 따라서 구리 부족 시 철분이 충분히 있어도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리는 주로 어패류, 간 등에 있으며 코코아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9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초유에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로 유아의 성장 및 면역력 증진에 중요합니다. 부족 시에는 탈모와 성장 지연, 미각의 감소, 창상의 치유 지연, 성적 발달 둔화, 지적장애, 빈혈,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연은 해산물, 살코기, 간, 난황, 견과류, 감자 등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10번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미역, 김 등 해조류, 해산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높임으로써 성장 및 건강 유지, 지능 발달에 관여를 합니다. 만약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므로 호르몬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과도한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조직의 세포수와 크기 자체가 커져 갑상선 비대증이 생깁니다. 자, 11번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의 주요 기능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의 생성에 관여하여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즉 운동 후 우리 신체는 산성화되는데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로 회복 및 노화 예방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육류, 해산물, 난황, 우유, 버섯, 아스파라거스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번은 코발트입니다. 코발트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12의 성분으로 체내에서는 합성이 안 되므로 음식으로 섭취하며 육류나 우유, 곡류, 채소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 다량원소 무기질과 운동 수행 능력과의 관계. 자,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약 800mg으로 칼슘의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체내 대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골격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뼈의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골에서의 칼슘의 이동이 증가하게 되면 골의 탈석회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뼈의 연골화를 초래하여 폐경기 이후 중년 여성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골다공증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서 칼슘의 결핍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칼슘 섭취 및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주입을 통해서 골격의 칼슘량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결핍되면 신경, 근 기능과 글리코겐 분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칼슘 손실은 근경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분의 칼슘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 배설되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축적되기도 하여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과 근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의 경우 식사로 섭취한 것 이상의 칼슘 보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풍부한 균형 있는 식사만을 통해서도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당한 양의 칼슘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입니다. 인은 운동 수행과 관련하여 인의 결핍은 ATP와 포스파티딜콜린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많은 비타민 B 복합체는 생체 내에서 인산염과 결합하였을 때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의 결핍은 비타민 B에 의해 조절되는 기질 대사를 손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인이 근대사에 미치는 역할과 관련하여 운동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을 보충시키는 방안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크게 인산염과 레시틴을 이용하였습니다. 인산염의 섭취는 적혈구의 농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어서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젖산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구성 운동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틴은 많은 동물 조직에서 발견된 인지질인데 이는 아세틸콜리닌 합성에 필요한 콜린의 효과적인 식이원이며 근과 신경 조직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음식물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곡류, 녹색잎이 많은 야채, 그리고 과일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핍 상태는 거의 없습니다. 생체 내에 존재하는 마그네슘의 55%는 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ATP 생성 및 글루코스의 인산화 반응에 관련된 포스포키나제를 포함한 많은 효소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은 운동선수들에게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의 섭취와 관련하여 지구성 운동 시 땀 손실을 통해 마그네슘을 감소되는데 손실된 양은 일일 음식물 섭취로 충분히 보충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운동 전 마그네슘의 섭취는 운동 중에 야기되는 근경련, 근강직의 예방 및 피로 회복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체내 수분 균형 유지 및 근육 수축을 위한 신경 자극의 전달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나트륨은 세포 외액의 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무기질입니다. 간혹 땀이나 나트륨이 손실되기도 하지만 건강한 상태라면 체내의 저장량이 고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고강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훈련 후 신체 적응력을 길러주며 이때 신장과 내분비선이 합동하여 나트륨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합니다. 소금의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증세로는 메스꺼움, 구토, 탈수증 등이 있습니다.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이 아닐 때는 전해질의 보충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50마일 경주, 100마일 자전거 경주 또는 3종 경기와 같이 특별히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기에서는 전해질의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주로 세포막의 안쪽에 분포하는 중요한 전해질의 하나로 신경 자극의 전달, 근수축,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 과정에 참여합니다. 칼륨이 부족되면 근육쇠약, 피로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땀으로 손실되는 칼륨에 대해 많은 업체에서 광고에 열중하고 있으나 극단의 기후 조건을 제외하고는 땀으로 손실되는 칼륨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훈련 후 섭취하는 일상의 식품만으로도 손실된 양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보충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칼슘이 아니라 칼륨이요. 칼륨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 수준까지 올라가 심장의 부정, 율동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칼슘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우리 인체 내에서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과하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실 텐데요. 많이 지루하죠? 조금이 아니라. 그래도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은 꼭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